오늘 우리 정주행 경영론 드디어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 홍하상 작가님을 모시고 정주영 전 회장님의 경영 철학 또 경영 정신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오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올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학생들은 나이가 이제 뭐 한 20대 초반, 많은 문제 중반쯤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1980년 이전에 울산을 모르시죠? 태어나기 전이니까. 울산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도시가. 또 소득도 국내에서 지금 가장 높죠. 1인당 4만 불 넘죠, 이게. 그러니까 소득 높지만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 SK 등등 해가지고 울산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외화를 많이 받아들이는 도시니까 특히 또 울산대학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조수가 울산대학 전기공학과를 다니다 와가지고 제가 한 대도 안 때렸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근데 지금 걔도 아마 나이가 한 50쯤 됐을 텐데 내가 울산에 와서 만나면 등심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서 아이가. 오늘은 텔레비 지금 뭐 녹화까지 하면서 한국형 경영의 신인 우리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를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일본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님의 이름을 들어본 학생이 있는지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없어요? 경영학과 없습니까? 경영학과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영학과. 경영이나 경제나 회계나 경영학부 소속. 몇 명 안 되네. 일본에 경영의 3대 신이 있습니다. 파나소닉 그룹, 마쓰시다 그룹을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일본 경영의 첫 번째 신이죠. 두 번째 신은 혼다 자동차를 만든 혼다 소이치로가 두 번째 경영의 신입니다. 세 번째 신은 소니를 창업한 이부카 마사루를 경영의 신으로 칩니다. 그래서 일본에 3대 경영의 신이 있는데 특히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경우는 일본 경영의 기초와 초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마쓰시다 그룹을 만들어서 한때는 80년대 전 세계 가전기업 중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신제품을 가장 빨리 만드는 그런 기업 같죠. 혼다 자동차의 창업주인 혼다는 혼다 오토바이를 만들다가 혼다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혼다차가 품질이 좋죠. 또 아시는 소니의 창업주인 이부카 마사루는 소니라고 하는 일종의 가전 IT 기업을 창업한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한국형 경영의 신입니다. 그런데 마쓰시다는 가전회사 하나를 만들고 돌아가셨고 이부카 마사루는 소니라는 IT 기업 가전기업을 하나 만들고 죽었고 혼다는 자동차 회사 하나를 만들었는데도 경영의 신이 됐는데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일단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을 만들었죠. 세계 1위 아닙니까? 현대중공업이. 2등이 어디 2등? 세계 2등. 조선에서. 삼성중공업. 세계 6등 어디야 6등? STX조선. 세계 1등부터 6등까지 우리나라 조선이 1등부터 6등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운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정주영 회장님이 옛날에 현대조선, 지금의 현대중공업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전 세계 4등인 현대자동차 그룹을 우리 정주영 회장이 만드셨죠. 그 다음에 한때 국내 1위였던 건설회사인 현대건설을 우리 정주영 회장이 만드셨죠. 그것 말고도 세계 2등의 반도체 회사인 하이닉스 반도체를 정주영 회장이 만드셨죠. 그러면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나 혼다에 비했을 때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걔네들 한 10명 갖다 합쳐야 이 양반 하나를 당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본 경영의 신이 뭐 가전에서만 하고 뭐 자동차 하나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자동차, 조선, 건설, 뭐 심지어 철강까지 다 하신 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기업가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다기다양한 분야에서 그것도 1등의 세계 1위의 기업을 그렇게 여러 개 만든 분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정주영 회장님 말씀드리면 1915년생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은 게 이제 1910년이죠. 내년이면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경술국집 100주년입니다. 이 100주년 동안에 일본 놈들한테 36년 동안 우리가 당해가지고 이제 반면교사가 돼서
그 36년 동안 일본을 영구하고 절치부심, 와신 상담, 자기의 간을 쓰다듬으면서 나라를 뺏기면 이렇게 비참하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작관 박정희 대통령이고, 또 한 분은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고, 또 한 분은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입니다. 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1915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돌아가셨죠. 좀 오래 사셨습니다. 기업가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기업을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일찍 죽으면 안 돼. LG를 창업한 구인회라는 회장님이, 여러분들 지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구인회는 LG를 만들었어요, 그 양반이. 제가 호주의 브리스벤에 가서 살았는데, 호주 브리스벤 가면은 모든 음식점, 커피숍, 뭐 레스토랑에 텔레비가 전부 LG 거야, LG 거. 또 에어컨에 거의 80%가 LG 걸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니까. 그 LG를 창업한 구인회 회장님은 1969년 12월 31일 날 겨우 막 한 50살 조금 넘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LG라는 그룹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정주영 회장님은 좀 오래 사셨잖아요. 86세까지 사시니까 지금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기업가는 오래 살아야 돼요. 전에 다 들으셨겠지만은 강원도 통천이라는데, 금강산 가보신 분 계시나요? 금강산? 금강산 꼭 갔다 오세요, 한 번씩. 그 돈 모아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금강산을 가면, 지금 현대야산에서 그 금강산 그 관광 하잖아요. 그 고성항에서 보면 바로 산 너머에 있어요. 이 통천이라는 데가. 근데 겨울에 갔었는데 그 통천이 보인다고. 그 산 너머. 그래서 그 눈이 아주 많이 오는, 건설, 마른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내가 갔을 때도 그런 눈이 오더라고. 아시다시피 학력은 송전소학교를 졸업한 게 마지막이고, 1939년에 이제 기업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자, 1930년대 정주영 회장님 모습입니다. 누가 정주영 회장님이죠? 세 사람 중에? 맨 이쪽이죠? 키가 훨씬 더 크죠? 왜 컸을까? 나이 먹어서 학교를 들어가서 다른 애들보다 한 3살 늦게 학교를 들어가는 바람에 자기 동생들하고 학교 다닌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아마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찍으신 사진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송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모습입니다. 어디 계실까? 요분입니다. 앞에 사람들을 딱 분위기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기업 분위기가 코코시온 길르고. 자, 1931년도 정주영 회장님이 만 16세 때,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할 나이에 이제 초등학교 나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공부는 땡 하고 그때부터 이제 돈 벌어 다니죠. 정주영 회장님은 가출을 4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하신 분들이 다 얘기하셨죠. 가출 얘기 다 들었죠. 첫 번째 가출은 이제 금강산으로 갔는데, 금강산이요, 일정 때는 그 스키장이 있었어요. 신풍 스키장이라고. 아마 여기 다른 분들은 그거 모르실 거야. 일본 사람들이 금강산에 1년에 약 한 5만 2천 명에서 한 3천 명, 한 5, 6만 명씩 놀러 왔어요. 금강산의 신풍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느라고. 스키를 타는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관이나 호텔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주영 회장님이 여관에 가서 뽀이를 하려고 그 가출을 했잖아요, 처음에. 그 식당 종업원을 하려고. 근데 이제 사기당했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 어디 가냐? 금강산 갑니다. 왜 가냐? 돈 벌러 갑니다. 그래? 그럼 아저씨가 좋은데 취직시킬 테니까 가자. 근데 내가 차비가 없는데 차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차비 빌려주고 돈 다 뺏기고 사기당하잖아요. 사기당하고 금강산에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또 가출해서 이제 인천 부대에 나가서 하역 작업을 했죠. 인천 부부로 들어오는 뭐 쌀이나 밀가루나 뭐 생선이나 이런 하역 작업을 했죠. 하역 작업은 요새는 전부 크레인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등짐으로. 배는 굉장히 높죠. 뭐 큰 배는 막 몇십 층 높이가 되지만 옛날에는 뭐 한 10층 높이면 되겠지. 그거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물건을 싣고 내려와야 되니까 막노동입니다. 그것도 하셨고, 또 고려대학교 본관, 지금 본관을 그 신축공사 할 때 정주영 회장님이 바로 이 본관에 대리석 돌을 등에다 지고 여기 지금 이 아시바를 걸어 올라가서 이걸 했는데, 그 본관에 노가다로 찐 거죠. 노가다가 무슨 말이에요? 가다가 없다 이 말이지. 가다가 없다. 가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스타일이 없다. 노 스타일이 노가다. 일본 말이거든. 그래서 노가다를 하셨어요. 노가다를 하셨는데, 정주영 회장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누군가요?
정세영 회장님이죠. 돌아가셨어요. 현대자동차 회장 하시다. 정세영 회장님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가려고 입학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집에 와서 형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도저히 자신이 없다 말이야. 붙을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놈아, 나도 들어간 고려대학교를 네가 왜 못 들어가? 응? 본인은 고려대학교 가서 노가다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려대학교 들어가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빗대서 이놈아, 나도 들어간 고려대학교를 너같이 공부를 많이 한 놈이 왜 못 들어가냐? 그렇게 빗대서 얘기했어요. 결국은 정세영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죠. 졸업해가지고 나중에 고대 교우회 회장도 하시죠. 자, 정주영 회장님이 어느 날 이제 최후의 가출을 실행합니다. 아버지가 소를 팔아서 판 돈을 자기 여동생 시집 보내려고 장롱 속에다가 이제 뭐 30원인가 뭐 숙여놨죠. 그걸 정주영 회장님이 밤에 몰래 훔쳤죠. 그 돈을 훔치고 새벽에 들고 튀었죠. 서울로. 그러니까 서울 청량리로 왔어요. 청량리에 와서 단칸방을 하나 얻고 부기 학원을 다녔죠. 부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기를 배워야 취직이 되는 시대니까. 아버지가 며칠 있다 보니까 장롱 속에 소판 돈을 갖다가 아들이 들고 튀었어. 그 아들을 이제 수소문해서 이제 잡으러 오죠. 정주영 회장이 그 부기학원을 댕기려고 팜플렛을 신문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 보고서 그 학원으로 튄 겁니다. 근데 그 팜플렛을 집에 안방에다 놓고 오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걸 단서로 해서 이름이 이 부기학원을 다니고 있겠구나. 그래서 청량리로 와가지고 부기학원 가서 정주영 회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소연하죠. 너는 장남이고 우리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될 기둥인데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농사를 져라 말이야. 정주영 회장님네 집은 그 빈농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4,000평 정도의 논과 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4,000평이면 중농입니다. 그렇게 아주 가난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병철 회장네 집 같은 경우는 뭐 천석군. 우리나라의 일정 때 돈이 제일 많은 집을 두 집을 얘기하려면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도에서 동쪽, 그러니까 우리 경주의 최부자가 경상동에서는 제일 돈이 많았죠. 경주 최부자는 한 2만석 했어요. 2만석. 그 다음에 경상서에서는 진주에 있는 오늘날 GS 그룹을 창업한 허씨 집안이 돈이 제일 많았어요. 거기가 18,000석이에요. 이병철 회장은 한 1,000석.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4,000평이면은 한 마지기가 200평이니까 20마지기 정도 돈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냥 반신이 밥을 먹는. 정주영 회장님 표현대로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은 죽 먹고 잤다. 그게 싫어서 가출하신 거죠. 자, 가출해서 결국 아버지가 찾아오는 바람에 울면서 다시 돌아가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한번 최후의 가출을 시도해가지고 결국은 5번째 만에 가출에 완전히 성공하죠. 가출에 성공해서 어디 갔냐? 여기 복흥상해라는 요 쌀가게 종업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복흥상해는 지금 서울에 신세계백화점 있죠. 서울에 신세계백화점 있는데 그 신세계백화점 바로 옆에 인현동에 있는 쌀가게였습니다. 이 옛날 일정 때는 인현동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명동하고 인현동, 충무로, 또 남산 밑에 꽤 일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특히 총독부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일본 놈들이 그 좀 입이 까다로워. 그 쌀을 그럼 좋은 걸 먹고 일본 쌀하고 우리나라 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먹으면 일본 쌀이 우리 한국 쌀에 비해서 훨씬 품질이 우수하죠. 지금 현재도 일본의 고시 히카리라는 쌀, 또 히메 보토레 처음 보는 맛이다 이런 말인데 품질이 우리가 우수합니다. 자, 이 복흥상해가 조그만 쌀 가게가 아니고 거의 쌀 도매상 수준의 큰 쌀 가게였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제 복흥상해 사장님 부인이죠. 여기 취직을 했는데 이분 딸이 이제 김문순 여선하고 지금 미국 사시는데 한 90살 됐어요. 경기고 학생이었어요. 경기고. 공부 잘했다는 얘기지. 경기고 학생인데 그분이 이 회상한 걸 들어보면 이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부지런했다. 그 종업원이 한 7, 8명 있었는데 그 일이 끝나는 저녁 한 6시쯤 되면 종업원들은 저녁밥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화투를 쳤다. 화투. 골패를 치고 노름을 했다.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근데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노름도 안 하고 술은 좋아하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술도 안 먹었대. 담배도 안 피고. 정주영 회장님 왜 담배 안 피는지 알아요?
얘기 지난번 누가 하셨나? 정정 회장님한테 왜 담배 안 피냐고 그랬더니 배도 안 부른데 왜 피워 그러더라고. 그거 먹는다가 배부르냐. 그거 살 돈 있으면 우동을 한 그릇 사 먹어야지. 그런 양반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 취직을 해서 다른 종업원들은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럴 때 이 양반은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쌀 창고에 가서 쌀은 쌀대로, 찹쌀은 찹쌀대로, 조, 수수, 보리, 콩, 깨 이걸 전부 가지런히 정리를 하고 그거를 전부 장부에다 기입을 해서 이 부기 학원을 다녔던 경험이요. 몇 달 안 다녔는데 정주영 회장이 평생 동안 그게 부기가 작용을 합니다. 미국하고 합작할 때 자기 부기 실력 다 발휘해요. 그래서 이 쌀 장사의 종업원을 할 때 1년에 그 쌀을 봉급으로 10가마니 받았대요. 10가마니. 그 자기 아버지인 정봉식 그 어른이 놀랬대.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쌀을 1년에 10가마씩이나 받으면서 노동을 하냐고. 여러분들은 다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옛날에는 저번 이제 봉급을 쌀로 주고 그랬는데 쌀을 10가마니 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그 출세한 종업원이죠. 자,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사람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놈이 부잣집이죠. 부잣집 쌀가게니까. 문제야. 첫째는 그 노름을 너무 많이 하고 둘째는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술집에 기생집이나 다니고 기습질하고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아들놈한테 이 가게를 물려줘 봤자 저놈이 3년도 안 돼서 다 들어먹을 것이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에게 우리 가게를 네가 물려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대신 공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가져가서 장사를 하는데 전부 다 갚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이자까지 붙여서 정주영 회장님이 자신 있으니까 그 조건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인현동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가게는 너무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쌀을 전부 인수받고 장소를 옮기죠. 어디로 옮겼냐면 신당동. 신당동은 서울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당동은 그 동대문 지나서니까 내가 우리 집이 서울서 500년을 살았는데 나 19대째인데 그 신당동 앞에 시구문이라는 조그만 그 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구, 시체의 구멍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체를 그 시구문을 통해서 광희문을 통해서 항상 나가거든. 그 바깥에 바로 신당동인데 신당동이라는 데 좀 한대요. 옛날을 치면은 아주 그 굉장히 그 못 살던 동네. 논과 밭이 많고 지금 그 연세대학교가 내가 어렸을 때 연세대학교 옆에가 다 논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기 가서 저 피레미 잡고 그랬다니까 그 개천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비슷한 데인데 여기가 부동산 값, 집값이 싸니까 회장님이 이제 이쪽으로 아마 옮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정거래선을 뚫죠. 그 고정거래선 대표가 어디냐면 서울여상이거든. 서울여상이 지금 무학재 넘어 있는데 옛날에 서울여상 그러면 1960년대에는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교. 공부를 잘해야 들어갔어요. 가서 주판을 배워가지고 서울여상 출신들이 대한민국 여자 행원에 제일 많은 출신이 서울여상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여상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 그러니까 경기여고, 이화여고, 그 다음 정도로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없는 집 자식들 중에서 머리 좋고 똑똑하면 다 서울여상 가거든. 그 서울여상 기숙사에 쌀을 납품하는 거를 뚫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고정거래선 중에서 큰 거래선을 뚫죠. 그거 말고도 고정거래선을 많이 뚫어서 쌀 장사에서 돈을 무지하게 법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돈을 벌어서 고향인 통천에 가서 장가를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정몽구 회장님은 일단 한 20살 조금 넘은 나이에 4번의 가출 끝에 드디어 5번의 가출에 성공해가지고 경일상해를 창업하는 소위 현대그룹의 가장 기초를 만드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사람은요, 1억 원 만들기가 제일 어려워. 1억 원 벌기가. 10억 원 버는 건 쉬워, 어떤 면에서. 1억의 종잣돈을 만들기가 제일 어렵다고.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거의 반은 성공했다고 봐야 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울산대학을 졸업해서 현대자동차 같은 데 취직해서 이제 봉고 받겠지만, 평생 동안 자기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이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 내가 보면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하고 자기 자식 교육 2개 갖고 평생을 헐떡거리다 죽는 거야.
처음에는 뭐 18평짜리에 시작해갖고 뭐 30평 갔다가 조금 들려서 40평 갔다가 빌라까지 가기가 어려워. 월급쟁이에서는. 100평짜리 빌라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거의 30평대에서 끝난다고 근데. 그리고 한 채 정도 더 살 때쯤 되면 자기 아들이나 딸이 시집장가 가기 때문에 걔한테 혼수 만들어줘야 되니까 두 채쯤 아파트 두 번째 거 살 돈을 걔한테 다 꼬나받고 자기는 있는 아파트 모기지론 들어서 아파트 값 까먹으면서 20년 더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평생이에요. 일생이라고. 기업가가 훌륭한 게 보통 일반 평민들이 자기 자식 둘하고 마누라 하나 데리고 평생 그거 먹여 살려고 사는데 기업가는 우리 정주영 회장이 몇 명 먹여 살렸어요? 한 30만 명 먹여 살렸지. 지금 현대차 구립이 한 17만 명 된다니까 17만 곱하기 4인 가족이니까 곱하기 4하면 얼마? 68만. 거기다가 협정업체까지 합치면 한 100만 명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들이 자기 가족 3명, 4명 먹여 살리는 것과 한평생을 버는데 이 양반들은 막 100만 명을 먹여 살리니까 훌륭해.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성실과 신뢰로서 4번의 가출 끝에 5번에 성공했고 드디어 자, 창업을 했습니다. 1939년쯤 되면 정주영 회장님이 아도 서비스라고 하는 그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만들죠. 여기는 아도 서비스가 좀 왔는데 자서전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아도 서비스 자동차 공장을 할 때 정주영 회장님이 그 자동차의 부속을 자기도 모르게 다 외웁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외우게 되는 거지. 이거는 뭐 클러치고 뭐 이거는 악셀레타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대 자동차의 전신인 아도 서비스에서 일을 하면서 일정 때는요. 트럭이 도락고가 1톤짜리가 있으면 뒤에 짐 실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반으로 딱 반으로 쪼갠다고. 쪼개가지고 세철반을 갖다가 큰 걸 하나 갖다 껴. 그리고 용접을 해. 그러니까 자동차를 엿가락처럼 늘리는 거예요. 그래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짐을 많이 실으면 2톤짜리 차가 짐 많이 실으면 갈아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는 운송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동차가 귀하들 때니까 그 당시 1939년도 통계 보면 한 2만 5천 대 정도 대한민국에 자동차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자동차 공장을 해가지고 또 돈을 버시죠. 물론 사고도 터졌죠. 왜냐하면 그 신너라고 있죠. 신너 휘발유 그 신너 가지고 이렇게 뺑기 같은 걸 닦으면 잘 닦아지니까 그 신너가 자동차 공장 이런 데 많습니다. 지금도 휘발유도 많고 그 손을 씻으려고 겨울에 난로 위에다 장작 난로 위에다가 세수대에 물을 올려놓고 손을 씻으려고 그랬다가 이 불이 좀 시원찮으니까 신너를 좀 껴지면 휘발유 좀 껴지면 불이 확 일어나니까 껴졌다가 그 불이 번지는 바람에 아도 자동차 서비스가 다 타버리죠. 다 불타버렸어요. 거지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력가였던 윤청의 차하고 올스모빌이라는 세단이 거기 두 대가 수리하기 위해서 와 있었는데 그게 불이 붙어버리니까 그거 이제 물어줄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또 정주영 회장님이 사채업자 찾아가서 이제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본인 자신이 쌀 장사를 할 때부터 정주영 회장을 눈여겨봤던 그 사채업자가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그 신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서 절대 떼어먹힐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도 서비스 공장 홀랑 불타버렸는데 그 착값하고 전부 다 빌려주죠.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또 전액 다 변상을 했습니다. 이자까지.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신용을 아주 목숨처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신용의 정신을 갖고 있죠. 이거는 삼성의 이병철이나 이건희도 그럽니다. 이건희 회장도 신용은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이건희가 자기 수필에서 썼습니다.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기업가들은 신용이 좋아야 된다. 신용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본인 자신이 그걸 알았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국민학교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사실은 학력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사서 삼경을 띄었기 때문에 노노맹자 이 시경 서경을 떴다는 거는요. 요술에 치면 여러분들보다 또 실력 위야. 여러분들보다. 유교의 정신 속에는 신용의 정신이 있습니다. 믿을 신. 그거를 체득한 겁니다. 무슨 뭐 이광수의 무정을 입고 체득했다기보다는 내가 볼 때 사서 삼경 속에 이미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모든 기본 교양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다 옛날 사람들이 줄줄줄 외웠다는 거는
몸에 뱄다는 거야, 그 정신이. 그건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이병철도 이 사상 다 뛰잖아. 자, 이렇게 해서 아도 서비스에서 고난 끝에 이제 돈을 벌었는데, 이제 해방이 됩니다. 1945년도에 해방이 되죠. 해방됐을 때 이제 야유회 가서 현대토건. 이어서 이제 현대자동차를 이름을 아도 서비스를 이제 현대자동차로 바꿔서 가게를 했죠. 어느 날 관청에 들어가서 현대자동차 납품 대금을 받으려고 들어가니까 자기는 몇백만 원을 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몇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몇천만 원을 받아가나 봤더니 그 사람은 자동차 업자가 아니라 토목업자, 토목, 건설 토목. 건설 토목업자가 단위가 크죠. 왜냐면 건물을 뭐 몇 층짜리 짓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죠. 자동차 그까짓 거 뭐 한 두세 대 수리해줘 봐야 그 돈 몇 푼 되겠어. 그걸 본 순간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자동차에 돌아와서 직원들한테 그러죠. 현대토건이라고 간판을 하나 더 달아라. 그래서 자기 집에 건물 하나에다가 또 간판 하나 더 달아서 현대토건을 하나 차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건설의 전신입니다. 기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기업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기업이에요. 내가 예술대학을 나와서 작가가 됐는데 우리 집이 종업원 2,050명의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밑에 내 동생이 사장이고 난 거기 주주야. 난 대주주인데 우리가 22년 동안 사업을 해보면 예술보다 사업이 훨씬 어려워. 내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예술대학을 다녀갖고 졸업을 해서 작가가 됐는데 예술보다 훨씬 어려워, 사업이. 예술가는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자기가 죽이 되거나 밥이 되거나 쓰면 돼. 근데 책을 26권 썼어요. 그중에 절반이 베스트셀러야. 이건희에 대한 책 2권. 이건희 그의 시선은 10년 후를 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20만 권 팔았어. 뭐 이병철 경영되던 오사카 상인들 뭐 해갖고 막 수십만 권씩 팔았는데 책을.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내가 아주 그 부르주아 작가입니다. 이제 건방지게 얘기하면 아주 귀족 작가라고, 귀족 작가. 뭐 여름 휴가를 해외로 팍 가고 막 별 5개짜리 수영장 딸린 호텔에서 그냥 호텔방에서 글 쓰고 그래요. 그런데 기업이 훨씬 어려워요. 기업은 납품 받아주는 업체 사장하고 골프 쳐줘야지. 골프 치면서 돈 잃어줘야지. 저녁 때 술집 데리고 와서 재미나게 놀아주고 술값 내줘야지. 한쪽에서는 신기술 개발해야지. 또 1년에 2번씩 납품 단가 인하 요구하거든요. 원천 기업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에 지금 납품을 해요. 제일 큰 기업에. 종업원 2,050명이에요. 납품하면 1년에 2번씩 납품 단가 내리라고 그런다고. 그거 깎아줘야 돼. 안 깎아주면 어떻게 되냐? 한 3년 후에 퇴장이야. 자, 어쨌거나 기업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정 회장님이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혹은 자기 동생들한테 회사를 하나씩 물려주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터지죠. 전 사업가가 전쟁터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삼성그룹이요. 오늘날 삼성그룹의 미천을 뭐를 해서 돈 벌었는지 알아요? 오늘날 삼성그룹의 미천을 어디서 돈 벌었냐? 이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삼성그룹이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때 삼성그룹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폭격하니까 폭탄 껍데기가 무지장 많을 거 아니야. 폭탄을 뭐 수백만 발을 떨어뜨리니까 폭탄 껍데기. 그다음에 탱크 막 이런 게 들어와서 바로 포격전을 가니까 탱크가 그냥 망가진 게 많을 거 아니야. 뭐 트럭이고 뭐고 폭격 맞아서 그냥 길거리에 널려진 게 고철덩어리였거든. 이병철 회장이 이 고철덩어리 싹 끌어다가 일본에 수출해갖고 그걸로 삼성그룹의 미천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뭐 제일제당을 잘해가지고 무슨 그걸로 돈 벌었다는 그게 아니고 고철 장사해갖고 일본에 수출했어. 그 일본 애들이 당시 1949년부터 이와도 경기라는 게 일본에 터지는데 이게 일본의 제1차 경제도약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니까 한반도의 모든 군수물자를 일본을 경유해 다 들어오거든. 미국 애들이 일본을 경유해서 한반도에 군수물자를 냈어. 그러니까 일본 내 떨어뜨리고 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새가 없어, 새가 없는데 마침 한국에서 전쟁 터져가지고 폭탄 껍데기부터 그냥 왜 모든 고철덩어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게 이병철 회장이 싹 끌어모아서 일본에 갖다 팔아서 그 달러를 가지고 맺는 게 1953년도에 제일제당입니다. 오늘날의 제일제당 CJ그룹. 자, 그러니까 전쟁터에 다 죽고 다 거지되고 그게 아니라고. 기업가는 그 와중에서 폭탄 껍데기 갖다 팔아먹어갖고 삼성그룹 만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정종 회장님도
어느 날 미국의 그 부통령인 트루만이 1953년경에 한국을 방문해. 부통령으로서. 왜 방문하냐? 6.25 전쟁에서 미군이 너무 많이 죽었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미군들이 사체를, 유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문제를 보고 싶어서 미국의 부통령이 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두만강 근처에서 미국 여기자 둘이 북한으로 끌려갔다 해서 결국은 미국의 지난번 대통령 같은 클린턴이 평양 가잖아요. 평양 간 이유가 뭐예요? 김일성한테 뭐라고 그랬겠어? 안 내놓으면 너 이라크 봤지? 이라크처럼 이라크 같이 만들어 줄게 그랬을 거야 아마. 후세인 그 새끼 잡아다 죽이잖아. 안 내놓으면 그냥 콩가루 맺는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김정일이 떠는 거지. 후세인 갖다 잡아놓고 죽이는 거 보면 이라크 전 국토를 다 콩밭으로 그냥 콩가루 만들어버리는 판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그게 대단한 나라인데 따라서 미국은 자기 자신 국가의 국민이 나가서 희생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죽었다고 하더라도 6.25 때 죽은 미군의 유해를 지금도 계속 발굴해서 미국으로 가져가잖아요. 국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나라가 미국이야. 그러니까 미국 센 나라야. 자, 여기에 맥칼리스터라고 하는 이 공병 장교가 중위가 어느 날 정정 회장을 찾아옵니다. 정 회장, 우리 지금 부통령께서 부산에 온다. 왜 오냐? 죽은 미군의 묘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온다. 그런데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여기 부산에 유엔군 묘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단장이 잘 됐지만 그냥 미군 시체를 놓고 전부 다 흙으로 그냥 지르고 덮어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데. 그러니까 미국 부통령이 왔을 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미국 국민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 와서 싸우다 죽었는데 이걸 이따위로 하면 되겠는가 라고 바로 얘기할 것 같으니까 미국 부통령이 오기 전에 저 묘지를 전부 다 잔디밭으로 바꿔야 되는데 당신이 그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정 회장이 그 얘기를 듣고 잔디를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한겨울에 잔디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신 다 만들면 돈을 좀 많이 달라. 한 2배 달라. 2배 주죠. 잽싸게 그 부탁을 받자마자 도락구리 끌고 보리밭으로 가죠. 보리밭. 겨울에 보리밭이 많잖아. 어? 보리는 겨울에 자라는 식물 아닙니까? 보리밭에 가서 한겨울이니까 보리가 다 미쳐 자라질 못하고 이제 싹이 나와서 조금 클만한 거를 트럭으로 싹 다 떠다가 이 유엔군 묘지에 황토흙으로 덮은 미군 묘지를 전부 보리로 싸죠. 자, 며칠 있다가 미국 부통령이 왔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이게 보리인지 잔디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사실은 보리를 덮은 거야. 보리 싹을 난 거를. 근데 보니까 아주 그냥 그린필드로 한겨울에 그냥 전 묘지를 싹 덮어놨으니까 미국 부통령이 진짜 우리 죽은 이 미군 병사들을 한국 정부가 이렇게 관리를 잘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원더풀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맥칼리스터한테 주문을 받아서 보리밭 잔디 공사를 해서 돈을 벌죠. 이제 그 무렵에 부산 피난 시절에 그 가족입니다. 여기 정주영 회장, 여기 정세영 회장. 다 일가 친척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벌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령교의 복구공사를 이제 하죠. 53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쟁의 대대적인 복구 사업에 나서죠. 근데 돈이 없어. 한국 정부가 돈이 없을 텐데 이 고령교는 지금 경북 고령에 있는 다리입니다. 요 다리가 6.25 때 이게 폭파됐어. 왜 폭파됐냐면 요 다리가 빨치산대를 루트라고 요 다리를 건너가지고 회문산이나 이런 데로 올라가. 이 다리를 통해서. 이 빨치산들이 살아. 이 다리를 공습으로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빨치산 못 가게 하려고. 자, 전쟁이 끝났으니까 빨치산도 다 죽었으니까 이제 다리를 복구해야 되거든요. 정정 회장이 여기 입찰을 따죠. 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인생 최대 실패를 맛보죠. 공사 금액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 물속에다 교각을 이렇게 박아요. 박으면 그래서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을 넣어서 박았고 이걸 위에 교량을 얹어야 되는데 이게 콘크리트 잡고 요만큼 올라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폭우가 내려서 이게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다리가. 요새는 이제 건축 토목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옛날에 이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장비가 없는 때니까 컴프레셔 2대 가지고 이걸 공사를 했다니까 이게 재수없게 한여름에 폭우가 너무 자주 와서 번번이 씻겨 내려가다. 뭐 6번인가 씻겨 내려갔다 하더라고. 결국은 공사 입찰 금액의 6배를 때려 붓고도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인플레가 20배로 뛰거든. 한 개 100원짜리 100원 하던 국수가 2,000원이 된단 말이야.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세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자재값이 20배 폭등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공사를 1억 원에 땄는데 이 1억 원에 딴 게 갑자기 공사 끝날 때쯤 되니까 1억 원의 물자가 20억 원까지 값이 올라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공사를 겨우 끝냈는데 나중에 끝나기 직전에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던 집 팔아서 여기 공사비 되고 자기 동생 살던 집 팔아서 공사비 되고 자기 매제인 지금 한국 프렌즈 회장하는 김영주 회장이라고 있어요. 김영주 회장 집 팔아서 공사비 되고 그래서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 집 다 팝니다. 다 팔고 다 자기네 집으로 다 들어와. 그래서 같이 조그만 20평짜리 한옥집에서 대여섯 가구가 같이 살았다고. 이 공사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컴프레셔 2대를 트럭에 실어가지고 서울까지 끌고 올 돈도 없었대. 다 꼬나박는 바람에. 그러니까 망한 거죠. 망해서 일설에 가면은 이때 정주영 회장이 거의 죽을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때 얻은 교훈이 뭐냐면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개동에 있는 현대 아산 현대그룹 그 본사 빌딩을 한번 언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3층 복도에 보면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어요. 지금도. 왜 그러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정주영 회장이 죽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가 죽으면 안 되지. 사원들은 어떻게 돼?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자기 동생들 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린 거야. 담담해지자. 담담하자. 동요하지 말자.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시련이다. 실패는 없다. 시련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 그렇게 사원들한테도 권하는 겁니다. 너희들 힘들지? 죽고 싶은 순간도 많다. 인생이라는 거는 살다 보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죽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야. 사실은. 몇 번 있어 몇 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정정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담담한 마음을 가져라. 고통도 언젠가는 또 기쁨이 된다. 3년이란 고통이 평생 동안 있는 게 아니다. 즐거운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것이다. 자, 드디어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스리면서 참고 있는데 기회가 옵니다. 1957년도 한강 인도교. 이게 6.25 때 미군 애들이 남쪽으로 피난가는 걸 이북 애들이 저 강다리 건너서 탱크로 몰고 들어왔고 이거를 미국이 포기해버렸다고. 이 다리 자체를. 정주영 회장이 부산을 피난 갈 때요. 이 다리가 폭격당하니까 건너갈 수 없잖아. 어떻게 건너간 줄 알아요? 그거 책 안 봤어요? 수영해서 건너갔어. 한강 수영해서 건너갔다고. 그래서 남쪽으로 부산을 피난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사업가 되면 안 돼. 한강다리 수영해서 뭐 한강 못 건너잖아. 그 양반은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간 사람이. 자기 동생 정세영하고 둘이서. 나도 한강 수영해서 못 건너가. 내 실력 갖고. 그러니까 하여간 능력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능력이 출중해서 수영도 잘하고 그러니까. 수영을 잘해서 나중에 또 살인 사건이 좀 있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이 한강 인도교를 정부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당시 토건했을 때 흥화공작소를 비롯한 굴지의 대한민국의 건설 회사들이 입찰하죠. 근데 흥화공작소가 단돈 1,000원에 이걸 건설하겠다고 견적을 넣죠. 원래 입찰이라는 건 돈을 제일 조금 넣는 회사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1,000원 갖고 어떻게 이런 다리를 놓겠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000원이면 당시 짜장면 2그릇 값이었는데 짜장면 2그릇 갖고 다리를 놓으면 말이 안 된다. 이게 무슨 흑막이 있다 그래갖고 신문에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 그 당시 신문 기사를 찾으면 지금도 나와요. 결국은 정부는 흥화공작소가 내무부 장관, 건설부 장관 누구누구하고 짜가지고 이거를 입찰을 받은 다음에 거꾸로 정부 쪽에 이 공사 금액을 다시 재청구해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고 신문에서 막 들이 공격을 하죠. 결국 여론이 나빠지니까 흥화공작소가 자진 철회합니다. 자기가 공사 안 한다고. 그 차점으로 쓴 집이 바로 정정의 현대토건입니다. 그래서 현대토건의 공사가 돌아가죠. 자, 이 현대토건에서 이걸 맡음으로써 굉장히 큰 공사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한강 다리를 논다는 게 이렇게 큰 공사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 돈을 좀 벌죠. 자, 벌었습니다. 1965년도에는 제2한강교도 놓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에 지금 다리가 지금 34개인가 그래요. 34개. 4개. 그 34개 중에 절반을 현대건설이 놓은 겁니다. 그 34개 중에 절반 현대건설이 만들었어. 어쨌든 이 양반이 이제 보리밭잔디에서는 돈을 벌었어. 고령교육공사에서는 왕창 까먹었어. 왕창. 죽고 싶었어.
다시 또 한강 인도공사가 되니까 이번엔 또 찬스 와가지고 국내 최고의 이제 건설업체가 돼. 야, 인생이라는 건요,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살해버렸어 봐. 그럼 어떻게 돼서? 현대건설이 없겠지. 지금 오늘날 정주행이 없겠지. 현대물이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울산대학을 다니시니까 앞으로 사회 나가서 직장생활 할 때 혹은 사업을 할 때 절대로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용기를. 자, 드디어 정주영 회장의 찬스가 옵니다. 1964년도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몇 년도부터 시작하나요? 아는 학생.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죠. 1961년에 시작해서 65년에 제1차, 그 다음에 제2차, 제3차 해갖고 경제개발을 계속하죠. 1차 경제개발 계획을 하는 최대의 목표는 국내 기간 산업을 일으켜서 혹은 경공업을 일으켜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공업화를 시작하니까 시멘트가 많이 필요했어요. 시멘트. 그래서 여기 단양 시멘트 공장을 맺는 겁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죠. 부인 변중서 여사인데 박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보다 나이가 2살이 아래입니다. 1917년생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 두 사람하고 플러스 이병철 세 사람이 한국 경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단양 시멘트를 만들었는데 당시 시멘트가 굉장히 모자랐어요. 모자라. 그러니까 막 철야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철야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서울에서 알 수가 있나? 전화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우리나라가 전화가 제대로 보급된 게 한 1980년 이후라고. 내가 어렸을 때는 전화라는 게 아예 없었고 우리 집이 1970년도에 처음으로 전화기를 놨는데 당시 우리 동네는 우리 집밖에 없었어. 전화기가. 1970년대 전화기를 우리 집 넣었을 때. 그 정도로 전화기 드물 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단양 시멘트에서 지금 밤새도록 저걸 시멘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전화도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밤 10시에 청량역을 이 양반이 가는 겁니다. 가서 기차를 타. 단양 가는 기차를 타. 밤차를 타. 밤차를 타면 새벽 2시인가 3시 되면은 단양역에 도착을 한대. 그건 새벽 2시부터 걸어가지고 단양 시멘트 공장까지 가서 일을 밤새고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는 걸 감시하러 가는 겁니다. 자, 단양 시멘트의 근로자들은 정주영 회장이 뻑하면 기차 타고 들이닥치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빨리 시멘트를 만들어야 도로도 놓고 교량도 놓고 건물도 만들 거 아닙니까? 정주영 회장이 주로 밤 11시 15분 단양역에 주로 도착을 했대요. 근데 11시 15분 딱 도착하니까 놀던 놈들도 다 11시 15분에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근데 11시 30분까지 안 오면 그날은 안 오는 거야. 정주영 회장이. 근데 어느 날 정주영 회장이 기차를 타고 단양을 가다가 졸았어. 졸아가고 단양역을 지나쳤어. 거기 내려야 되는데. 깨보니까 단양역을 한 정거장 지나친 거야. 기차는 달리고 있고. 그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렸어. 응? 나보고 하라 그러면 다리 부러져서 할 수가 없어. 뛰어내려가지고 본인 표현대로 하면 먼지 툭툭 털고 걸어서 단양 시멘트 공장을 갔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 회장 별명이 호랭이거든. 호랭이가 밤 11시 15분에 기차에서 내렸으면 11시 30분이면 공장까지 올 텐데 11시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걸 보니까 오늘은 안 오는 모양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전부 다 일하는 걸 중단하고 숙소로 가서 술 먹고 이제 자는데 이 양반이 기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걸어올 줄을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틈틈이 가서 현장 확인을 했다. 요새 말이에요. 경제학에서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러잖아. 요새는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고 다시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현장. 필드. 필드가 제일 중요해. 이 양반이야말로 행동하는 현장주의자. 밤에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갖고 현장 확인을 하러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전 세계 기업가 중에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현장 확인해 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응? 그런 특징. 근데 일단 체격이 워낙 세고 강하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양 시멘트가 공장을 해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죠. 자, 1966년도 정주영 회장이 최초로 한국 토목건설 사상 해외 진출합니다. 소위 태국의 나라티앗이라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이죠. 여기서 정주영 회장이 두 번째로 대실패를 하죠. 두 번째로 실패합니다. 자, 외국 달러를 벌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좀 달러 좀 벌어오라 해서 태국을 나왔는데
지금 여기 흙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전부 이 지륵입니다. 우리나라는 웬만한 지역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면 2, 3m만 파면 다 속이 다 돌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나라는 5m, 10m를 파도 돌이 안 나와. 돌이 안 나온다는 거는 기초공사를 하는데 돈을 망창 때려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땅을 2m만 파도 1m만 파도 밑에 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적당히 공구리 치고 적당히 쇠파이프 박아서 공사를 하면 공사가 되는데 이건 5m를 파도 10m를 파도 돌이 안 나오고 전부 지륵이니까 이거는 공구리를 무지무지하게 두껍게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구리를 한국식으로 50cm 쳤다가는 이 공구리 친 게 논다니까 출렁출렁거려요. 그런 걸 몰랐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 식의 생각을 하고 해외를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과서에서 산에 가면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른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전 세계를 댕겨본 경험에 따르면 산에 가면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른다는 법칙이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았어. 중국에 갔더니 산동성에 갔더니 산에 가니까 산 전체가 벼루 만드는 오석이야. 산 전체가.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나무 한 포기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런 산이 있더라고. 중국 가니까. 기차 타고 프랑스에서 스페인 국경을 딱 넘어갈 때 피레네 산맥을 보면 산 전체가 전부 그냥 풀입니다. 풀. 나무 딱 두 그루 서 있어요. 또 스위스 가보세요. 스위스 가면 산에 밑에는 나무가 있지만 꼭대기 뭐 있어요? 만년설, 빙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산에 나무가 없는 데가 더 많아. 물 없는 데가 더 많고. 이런 식으로 한국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 사고방식으로 이런 데 나가면 태국도 우리나라처럼 1m만 파면 밑에 돌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쇠파이프 박아서 빌딩을 올리면 된다. 이게 가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게 5m를 파도 10m를 파도 이게 돌이 없다. 나는. 그러면 공구리 치는데 기초공사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두 번째,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공사를 좀 해놓으면 우리나라처럼 비가 와도 이렇게 적당히 오는 게 아니라 3박 4일을 내리 그냥 장대비로 때려보니까 공구리 친 게 다 쓸려 나가더라. 온데간데가 없다. 그 다음날 되면은 이거 공구리 친 게. 또 하나는 여기 비가 한 달 와버리면 한 일주일만 오면 이게 전부 내가 돼가지고 공사 진행이 더 이상 되질 않는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정정 회장이. 그래서 나라티아스에 가서 와장창 번 돈 다 까먹고 들어옵니다. 다 까먹고. 다시 이제 정정 회장이 월남에 이번에 진출합니다. 자, 캄난이라는 데 뭐냐면은 미군의 모든 물자가 월남에 진출해 있던 미군의 물자를 전부 캄난만으로 다 미국서 보냅니다. 그럼 캄난만에 박격포서부터 모든 폭탄부터 뭐 원자재, 옷, 뭐 군화, 시레이션 이게 우리 형들이 월남 갔다 온 사람들 가면 캄난만에 정말 산더미 같이 쌓였대. 그 물자들이 전쟁 물자들이. 베트콩을 하나 죽이는데 월남에서 베트콩 한 명 죽이는데 미군이 통계를 내보니까요. 베트콩 한 명 죽이는데 33만 2천 불이 들었어. 베트콩 하나 죽이는데. 그 당시에 통계를 보면 33만 2천 불이니까 요새 돈 주면 베트콩 하나 죽이는데 4억씩 쓴 거야. 그거 하나 죽이려고. 미군이 나중에 작전을 바꾸죠. 삐라를 쫙 뿌리지. 삐라에다 뭐라고 쓰냐면 귀순하는 베트콩에는 현찰로 5만 달러 지급한다고 썼어. 그게 더 이익이니까. 33만 2천 불 들여갖고 한 놈 죽이는데 그 돈을 네이팜탄 그냥 짱구리에다 쫙 뿌림. 그게 고엽제죠. 네이팜탄.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고엽제 환자가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막 두 번째로 그냥 폭격 싹 짠 걸로 쫙 그냥 불바다 만들어버리잖아. 세 번째로 이제 보병들이 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쟁이 그런 거죠. 밀고 들어가다 안 되면 박격포 때리잖아. 그러니까 폭탄 하나 때릴 때마다 얼마야? 박격포 하나, 한 발값이 5만 4천 원. 한 발 쏠 때마다. 장거리 미사일 막 이런 거 쏠 때는 한 발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하겠지. 미사일 때려봐. 하나 미사일 때인데 막 18억씩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라크에서 20달러짜리 텐트 하나 미국 놈들이 날리려고 18억짜리 미사일 때린 거 아니에요.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캄난만에 들어가서 이제 떼돈을 벌려고 한 거야. 현대건설이요.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열악한 회사였냐면 월남 정부가 월남의 재건 복구 사업에 현대건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20대 메이저 건설사가 아니었어요. 이걸 누가 크레딧을 했냐면 내가 호주 사는데 호주에 한국 사람은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있어. 송 회장이라고. 송 회장이 그 얘기하더라고. 내가 크레딧을 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정주영 회장이 인바이트 안 되니까 잘 찾아왔더래. 근데 이 회장의 마누라, 이 사람의 마누라가 그 월남의 장관이야. 마누라 아버지가.
그 장관 내 집을 시도 갔거든. 그래서 그 장관이 백으로 스크래드 사는 바람에 정주영 회장이 월남전 복구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었대요. 그건 어디도 안 나오는 얘기인데 호주의 송 회장을 만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캄란만에다 돈을 좀 벌었는데 어느 날 미국의 월남군 사령관이 볼티모어 장군이 정 회장 오라는 거야. 갔어. 정 사장, 당신 저 메콩강에 삼각주 델타가 있는데 그 델타에 시계 청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계 청소라는 게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어요? DMZ 같은 데 근무하면 갈 때 이런 것들이 2m씩 자라기 때문에 이 북한 애들이 간첩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갈대숲이 우거지면. 여름 같은 데는 더군다나 풀이 우거지면 보이진 않으니까 이걸 싹 베어야 된다고. 그게 시계 청소야. 눈으로 볼 수 있게 다 시야를 확보해야 돼. 이 메콩강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인데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대한뉴스 그래가지고 이제 극장 가면은 월남전 소식을 꼭 해요. 월남전 소식 그러면서 딱 나와. 그러면 구정 무렵에 소위 설날 무렵에 베트콩 애들이 얘들도 구정을 세거든. 그 구정 무렵 일주일을 전후해가지고 구정 대공세라는 걸 합니다. 항상 그래 항상. 구정 전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월남전에 월남에 메콩강에 삼각주가 있는데 메콩강 델타. 그 델타가 뭐 서울 여의도의 몇 배 크기죠. 여기에 베트콩들이 숨어 있다가 구정 대공세 때 미군 기지를 향해서 공습을 하는 거야. 박격포를 딥다 그냥 수천 발 쏴하면서 총을 쏘고 들어온다고. 이게 갈대숲 속에 베트콩이 숨어 있으니까 보이질 않아. 그냥 M16으로 딜이 갈겨도 실제로 전쟁터 월남전에서 10만 발 쐈을 때 한 명 죽었다 그러거든. 총을 10만 발 쐈을 때 한 명 죽었대. 그러니까 베트콩 애들이 공습을 하면 미군 애들이 아주 당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 풀 속에 숨어서. 그러니까 시계 청소를 해야 된다. 저 풀을 싹 비워버려야 된다. 정주영 당신이 들어가서 하라 딱 그런 거야. 정주영 그러죠. 못합니다. 구정대공세에 그 갈대밭 속에 베트콩인들이 숨어 있다가 수천 명이 숨어 있다가 총을 들고 박격포를 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공사하던 다 죽었어. 메콩델타에서 공사하던 다 죽었다고. 근데 정주영 회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못한다 그랬더니 볼티모어 장군이 권총을 딱 받고 이마박에 딱 갖다 대면서 너 여기서 공사할래 안 할래? 하면 내가 보내주고 안 하면 권총을 네 맞박고 쏴 죽여버린다. 그만큼 미군이 절박했던 겁니다. 어떻게 권총을 자기 이마에 대고 박아서 갈겨버린다는데. 작전 전시의 사령관은요 현장에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은 죽일 수 있어요. 전쟁터기 때문에.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떠는 거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갔지. 가서 거기서 시계 청소를 했습니다. 대신 위험수당이 많아가지고 돈은 뭐 엄청나게 줬대. 결국은 정주영 회장이 거기서 메콩강 시계 델타 청소를 해서 돈도 벌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 사령부 측으로부터 가장 믿을 수 있는 밀리어블 기업인,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업인이 되죠.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니까 딴 놈을 다 도망가버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월남에서 돈을 법니다. 자, 번 돈 갖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대규모 사업에 나서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우리 큰애가 28살이고 작은애 근데 거의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식뻘인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세대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할아버지 세대가 월남에 가서 기술자로 가서 달러 벌어들였어. 죽은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월남전에 가서 죽은 사람 몇만 명 죽었습니다. 군대 가고. 또 구로공단의 가발 공장에서 혹은 봉제 공장에서 1966년도 공단 만들어가지고 먼지가 날아다니는 한 여름 실내 온도가 막 35도씩 올라간 데서 재봉틀 돌리던 구로공단의 여공들. 이분들이 신발 만들고 가발 만들고 와이셔츠 만들어 수출해서 다 우리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4만 불 시대에 울산 시민으로 대학생으로 좀 학교 다니고 있는 겁니다.